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 촉진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남북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드루킹의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와 면담을 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성실히 잘 조사받았습니다. 네. 특검은 변호사를 면담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11번째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없이 화재 우려 차량을 직접 몰고 오라는 리콜 통지문을 받은 소비자들은 리콜 방식을 두고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가져오려는 거니까요. 황당하죠. 서울에서 25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열대야 최장 기록을 썼습니다. 장기 폭염에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나 단축 수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다리가 무너져 내려 차량 30여 대가 추락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관리 부실 등 인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광복절 연설에는 외교 안보 분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추진이란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정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대니 태극기를 관람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 촉진의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미국 입장과는 차이가 있고 비핵화는 미북 간 문제라던 기존 청와대 입장과도 미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 6자회담 당사국에 몽골까지 포함한 새로운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출발한 유럽연합처럼 경제를 넘어선 안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 정착 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석 달 반, 그리고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북한 비핵화 문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초조해하는 분위기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를 맞바꾸는 깜짝 쇼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안에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외교정책쇼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 리스트를 맞바꾸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조셉 윤 전 국무부 특별대표는 내다봤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유엔이 김 위원장을 총회 연설을 위해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북한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초점은 비핵화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ook, we support a peace regime, a peace mechanism by which countries can move forward toward peace. But what our focus is, our main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조만간 4차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약속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측에서 93명, 그리고 북측에서 88명의 이산가족이 며칠 뒤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선발대가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이번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이산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북한에서 전해온 생사 확인 서류에 71살 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저 감사하단 말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줘서 살아서 이제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3살 되기 때 헤어진 딸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3살 적에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고 이름 보고 찾아야죠. 이번에 가서. 강산이 7번 변했는데. 전쟁통에 이별한 큰형의 사진을 꺼내들고 국민학교 졸업 증서도 펼쳐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으면 그럴 때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나더라고요. 동생들에게 줄 선물 가방은 벌써 가득 찼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이제 옷하고 뭐 좀 이제 집에서 막 입을 수 있는 거.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에선 남측 93명과 북측 88명이 각자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방북한 선발대는 닷새 동안 숙소와 연회장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 등을 북측과 조율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2번에 나눠 이루어집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무궁화 동산으로 꾸며졌고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진보 단체들의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만세! 만세! 73년 전 광복의 함성이 웅장한 종소리로 다시 울려 퍼집니다. 독립유공자들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입니다. 광화문 광장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국 17개 도시에서 출품된 1,200여 점의 무궁화 분화들이 이곳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무궁화꽃이 너무 예쁘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 유익한 것 같아요.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 태극기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태극기가 쫙 걸려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쁘고요. 집에 가면 태극기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선 보수단체 2만여 명이 모여 광복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 등에 반발한 일부 워마드 회원들도 등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쇼통만 하는 문정부는 퇴진하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200년 그전 살았어. 반드시 위안부 문제 해결하면. 서울통일연대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의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도심에서 여러 집회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경찰은 90개 중대를 투입해 충돌에 대비했고 일부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70년 전 오늘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건국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인지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광복절의 의미까지 색이 바래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깊은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장인 박물관을 둘러보다 1948년 발행된 우리나라 관보 1호 앞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광복절 행사장에서도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육성을 방송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영토, 주권 등 국가의 사묘소가 갖춰진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일도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보든 보수든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을 첨부한 업무추진비로 명목만 바꿔서 사용하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다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의장단이 사용할 특활비 일부 5억 원가량은 그냥 두겠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국고에 반납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특활비 논란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회 특활비를 전부 삭감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결국 외교, 안보 등 사안에 꼭 필요한 의장단 특수활동비는 남겨두는 방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단 몫의 특활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남기는 특활비 규모가 5억 원을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는 62억 원입니다. 이 중 여야 원내대표 몫을 이미 폐지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몫도 폐지했지만 의장단 몫 일부는 남겨둔 셈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특활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서 오늘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건지 또 드루킹 사건의 뒤처리를 위해 만난 건 아닌지가 핵심 의혹입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고 김경수 지사의 신병 처리 문제만 남았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진술조사를 마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밖으로 나옵니다. 네, 성실히 잘 조사받았습니다. 네. 오전 8시 45분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청탁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도 변호사 불러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특검팀의 추궁이 집중된 건 지난 3월 21일 드루킹 김동원 씨 체포 직후 백 비서관이 김 씨의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가량 면담이 이어졌는데 특검팀은 청와대 차원에서 뒤처리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추천 관련 면접성 만남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엔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습니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어제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었죠. 그렇다면 미투 운동의 열풍 속에 법정으로까지 간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은 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미투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의혹 폭로 사건.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재판이 열렸고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 발령된 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극단 여배우들의 잇담 폭로로 기소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공판도 지금까지 9차례가 열려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단원들의 폭로 직후 사죄했던 것과 달리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 어떤 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재판에선 연기 지도를 위해 몸에 손을 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 중 일부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재판부가 언급한 주요 부분들을 강동원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어제 재판부가 언급한 No means no, yes means yes 룰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합니다. 먼저 No means no 룰을 살펴보면요. no라고 했는데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yes means yes 룰도요. yes라고 안 했는데 성관계를 했을 시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yes means yes 룰의 처벌 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경우에도 명확한 no도 확실한 yes도 없는 상황이어서 yes means yes 룰이 있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지금 no means no라든지 yes means yes 룰이 적용돼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려면요. 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보다 이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형법은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지나치게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렵게 신고한 성폭력 사건이 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이 36.11%로 이 전체 범죄의 불기소율보다 약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결국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선진국일 경우에 no means no 그리고 yes means yes 룰이 적용돼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기준이 바로 이 피해자의 동의 부분인데요.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 등 불명확한 의사 표현을 합의한 성관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피해자를 좀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올해 초 미투가 시작된 이후에 동의가 없다면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조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4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예,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BMW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 리콜 제외 차량에서 11번째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결함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BMW 차량이 또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임실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2012년식 X1 모델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총 40건이 됐고 이 중 11건이 리콜 제외 차량에서 발생했습니다.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 추가 결함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BMW가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됩니다. 메이커는 이미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EGR 외부 쪽도 실험도 했었고 했던 건데 그때 이미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춘 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운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BMW 차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굉장히 불안했죠. 이상한 경고등 같은 거 하나만 떠도 불안하고 차 몰고 나가기도 겁나고. 불자동차라는 오명 때문에 중고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차도 내놨어요. 중고차 시장에 내놨는데 오히려 가격이 거의 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젯밤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8만 7천여 대로 집계된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진단이 이어지면서 내일 이후 실제로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될 차량은 만여 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BMW 차주들은 리콜 방식을 두고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리콜 통지문에 사과 한 줄이 없고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520D를 모는 이희숙 씨 부부는 리콜 통지문을 받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어떻게 이동시키라는 안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불날지 모르는 차를 직접 몰고 가야 하는 상황. 목숨 걸고 가져오려는 거니까요. 황당하죠. 통지문에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지적합니다. It is very rude, at least after European custom. BMW 측은 견인 서비스도 실시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은 차는 내방, 즉 소비자가 몰고 와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목포에선 안전진단을 거친 차도 불이 났습니다. 내방하면서 차를 운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는 과정일 수 있고. 회사가 차량 견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동을 켜고 운행 자체가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역시 이제 딜리버리를 할 수밖에 없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중고로 판매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차주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차주 변경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 바뀐 차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리콜 사각지대가 우려됐는데도 BMW는 리콜 안내문을 새 차주분께 전달해달라고 당부할 뿐입니다. 이래저래 불안한 요소를 고객한테 떠나버리는 세상이니까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한 리콜 방식에 소비자들이 두 번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폭염의 끝이 보이질 않죠. 서울은 오늘 아침까지 25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도 더워서 또 경신할 것 같은데요. 윤재민 기자가 현재 한강 둔치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오후에 반짝 소나기가 내리고 2시간 전쯤엔 해도 지면서 기세등등했던 폭염이 조금은 가시는 듯하지만 아직 덥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6도입니다. 이곳 반포 한강공원엔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25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세웠는데 내일이 되면 하루 더 기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일 최고 기록인 39.6도 이후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장기 폭염에 대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 폭염이 꺾일까요?
네,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적어 더위가 가시진 않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9.4도, 부여 39.3도, 전주 38.1도, 부산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부여는 기상 관측 이래 오늘이 가장 더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북동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조금 전 9시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휴가철이 한창인 요즘 각종 숙박시설의 예약이 꽉 차 숙박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숙박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실보급적 부심 청구할 수도 있고. 37살 최모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숙박권을 팔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권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건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씨는 유명 리조트 숙박권을 50에서 130만 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이 입금되면 잠적했습니다. 최 씨의 속은 피해자는 모두 96명으로 피해액은 4,3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이디를 몇 차례 바꾼 정황이 드러났고 짧은 기간에 휴대전화도 수차례 바꾸는 등 어떤 행적을 피하기 위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에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40년 넘게 오가던 내 집 앞 골목길인데 여길 지나려면 수억 원의 통행료를 내라며 소송을 당했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갈등 때문인데요. 서울 사당동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연을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40여 년간 이 길을 다닌 이경로 씨는 지난해 황당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대로변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진짜 황당했죠. 이런 일이 어디냐. 40년을 사는 길을 무슨 사용료를 내라냐. 우리는 이게 무슨 쇼 같았어, 진짜. 골목길을 끼고 살고 있는 8세대에게 청구된 금액은 모두 5억 8천여만 원. 주민들은 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곳에 사는 13가구를 위해 만든 길입니다. 재개발업자가 역세권인 이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13가구 가운데 재개발이 동의하지 않는 8가구에만 통행료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이 재개발업자는 골목길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목도 개인 땅이고 그 개인 땅이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을 하려고. 더욱이 이 재개발업자는 통행을 방해하려고 골목길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버젓이 주차해놓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차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차는 아직까지도 골목길 초입에 주차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권한이 없고 주민들 대다수는 70대를 넘은 노인들입니다. 수억 원대의 골목길 사용료 소송은 지난달 취하됐지만 재개발을 둘러싼 업자와의 갈등으로 주민들은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됐다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징용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와 유해 수습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죠. 반면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국민에 대한 유해 수습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이 보도를 꼭 좀 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준 기자의 취재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양 팔라우군도 남단에 위치한 펠렐리우 섬. 한 주택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대퇴부 뼈로 보이는 유골에서 흙을 털어냅니다. 한쪽에서는 흙 묻은 수백여 개의 뼈를 햇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일본 정부가 파견한 유해 발굴단. 태평양 전쟁 당시 펠렐리우 섬에서 전사한 일본군의 유골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조선 사람들만 한꺼번에 어딘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그냥 거기에 두고 일단 자기네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1952년부터 66년째 유해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이 각 전장터에서 지금까지 수습한 유골은 127만여 구. 아직 못 찾은 113만여 구의 유골 수습을 위해 2015년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2004년 출범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조차 2015년 해체돼 사실상 유해 수습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머나먼 태평양 섬으로 끌려가 온갖 희생을 치르고도 가해국에 버림받고 조국도 찾지 않는 한인들. 잠시 후 탐사보도 7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대만에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촛불 시위가 벌어져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타이난시의 번화가. 하얀 장막이 거치자 양손을 치켜들고 저항하는 모습의 동상이 드러납니다. 대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겁니다. 같은 날 타이페이 일본 대사관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我要建议安倍首相如果日本政府要对2次大战期间带给亚洲女性的苦难，那么在日本建立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밝힌 촛불엔 전쟁 성노예 반대라는 글씨가 뚜렷합니다. For the entire Filipino people to know that this happened because Japanese wartime military sexual slavery enslaved thousands, thousands of Filipino women raped, maimed, killed. 아베 총리는 그러나 오늘 열린 패전 추도식에서 일본의 전쟁 가해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는 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했으며 일본 의원 50여 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싣고 전 세계를 상대로 끊임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표기된 구한말 일본의 군사지도가 광복절을 맞아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한말 조선과 청나라, 일본을 그린 지도입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 동해바다에 기존 지도에는 없는 해상 국경선이 있습니다. 조선 영해에 송도라고 쓴 글씨가 선명합니다. 독도입니다. 일본인 지도 제작자인 요시쿠라 세이지로가 1895년에 만든 일청한 군용 정도입니다. 강원도 영월 호야지리 박물관은 광복절을 맞아 오늘 처음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또 오늘 광복절이라서 저에게도 뜻깊고 남다르게. 이 지도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10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전에 일본이 만든 옛 지도 가운데 해상 국경선이 표시된 유일한 지도입니다. 언론은 쫓아다니는 국경선이라는 것을 법례 속에 명시를 했어요. 시마네현 고시보다 10년 전에 한국의 영토로 늘 일본 스스로가 그린 지도가 여기 있다. 영월 호야지리 박물관은 일청한 군용 정도 원본을 이달 말까지 시민에 공개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다리가 무너져 지나던 차량 수십 대가 추락하고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수대교 붕괴라는 비슷한 아픈 기억이 있지요.
이번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다리 상판도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끊어진 다리 바로 앞에 아슬아슬하게 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제노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곳에 위치한 모란디 다리 상판 200m 정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0여 대가 추락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lare via una decina di metri. Sono andato alla sbase contro un parete e basta, non mi ricordo più altro. Un miracolo. Penso di sì. Non so cosa dire, guarda, non c'ho parole. 1962년 착공돼 4년 만에 완공된 모란디 교량은 이탈리아 최초의 사장교입니다. 탑과 교량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와 밀라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지나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깔리고 매달리고 찌그러진 차량들이 육중한 콘크리트 잔해들과 뒤엉켜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È un po' come lavorare su un terremoto, si tratta quindi di penetrare queste macerie che purtroppo sono masse notevoli perché il ponte è notevole, la parte di ponte è crollata. 다리 붕괴 사고. 우리에겐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있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국내 최초 철강 트러스 교량이었던 성수대교의 붕괴는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다리도 2년 전 보강 공사를 받았던 터라 부실 공사나 안전관리 소홀 등 인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Però da stasera deve cominciare il momento dell'accertamento delle responsabilità, dei nomi e cognomi di chi è colpevole di morti inaccettabili. 이미 2년 전 모란디 다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던 전문가의 인터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erò un ponte, se dopo 30 anni si devono sostituire integralmente gli elementi strutturali, vuol dire che è un ponte sbagliato. 일각에선 갑작스런 폭우나 돌풍,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한 노후화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진행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 리라화 폭락을 겪고 있는 터키 정부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와 술, 담배 등에 대한 관세를 2배 인상하고 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의도적 경제 공격에 보복하겠다. 터키 정부가 미국의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배 인상에 대한 맞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대상은 우선 자동차와 술, 담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20%, 주류는 140%, 입담배는 60%까지 관세가 인상된 겁니다. 또 화장품과 쌀, 석탄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2배까지 올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공언했습니다. Onların iPhone'u varsa öbür tarafta Samsung var. Kendi ülkemizde Venüs var, Vestel var. 리라화 폭락을 막아달라는 에르도안의 호소에 달러를 다시 리라화로 바꾸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Ekonomik anlamda savaş açanları ben kınıyorum. Bunun için de birkaç gündür zaten var olan elimdeki dolarları bozuyordum. Bu annemin doları. 미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Certainly the president has a great deal of frustration on the fact that Pastor Brunson has not been released, as well as the fact that other U.S. citizens and employees of diplomatic facilities. 한치의 양보도 없는 터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을은 각사가 전략 스마트폰을 쏟아내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자존심과 매출의 승부가 갈리는데
최근 중국 화웨이로부터 시작된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웨이는 얼마 전 애플을 꺾었고 이번엔 1위 삼성전자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런던 피카델리,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까지 전 세계 랜드마크 전광판에 신규 스마트폰 광고가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을 조기 출시하며 공격적인 시장 선점에 나선 겁니다. 애플에 밀려 만년 2위인 북미 시장에선 이례적으로 공개 바로 다음 날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So the smartphone market has changed incredibly over the last 2 years. You're seeing phones getting really thin. You're seeing the batteries get much bigger. And you're seeing the actual screen size where there's no bezels anymore. You get so much more screen in the same size phone. 글로벌 점유율에선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올 2분기에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6년 만에 깨진 겁니다. 화웨이는 삼성과의 격차를 5.1%포인트까지 줄이며 턱밑까지 추격했고 내년에는 삼성마저 제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달 말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 신규 스마트폰인 메이트 20 시리즈를 공개하는데 사전 이미지 유출을 통해 흥행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애플과 LG전자도 잇따라 신제품을 발표합니다. 이번 가을 대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시중에 많이 파는 옥수수 수염차는 맛도 구수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손이 가곤 하는데요. 연구를 해보니 옥수수 수염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여름, 찬물 못지않게 다양한 차 음료가 입맛을 당깁니다. 그런 음료 중 하나인 옥수수 수염차는 요사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은 소비자 인기가 높은 헛개차에 버금갈 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네이신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 등 여러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먹인 쪽의 전립선 조직 무게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간내 콜레스테롤 함량은 18%, 중성지방 함량은 38%가량 감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대사 질환과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고지방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요, 그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굉장히 억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재 시장이나 재래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으로 차를 끓여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실용화가 될 것으로. 옥수수 수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음악 영화는 관객의 눈과 귀를 함께 사로잡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추억의 팝송을 담은 음악 영화들이 극장가에 몰려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흥겨운 춤, 사랑스러운 노래가 함께하는 맘마미아가 1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에선 소피가 아빠를 찾는 과정을 유쾌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엔 소피가 엄마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성숙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I have never felt closer to Mom. I'm in the exact same place that she was. 댄싱 퀸, 워털루, 땡큐 포 더 뮤직. 아바의 명곡들이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울려 2시간을 들썩이게 합니다. 맘마미아2는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해 라라랜드 미녀와 야수를 잇는 뮤지컬 영화 흥행작이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그래미상 6번 수상, 누적 음반 판매량 1억 7천만 장. 6년 전 세상을 떠난 휘트니 휴스턴의 무대 안팎 생활과 27개 히트곡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관객을 만납니다. 전 남편인 가수 바비 브라운, 영화 보디가드의 파트너 케빈 코스트너의 회고도 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음악 영화가 폭염에 지친 관객을 위로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법원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1955년 70명 넘는 여성을 농락해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된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에게 1심 법원이 이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유죄로 뒤집으면서 댄스홀에 다닌다고 다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4년 뒤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성관계는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 결정권은 간통죄 폐지의 가장 중요한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4년 이른바 우조교 사건에서 법원은 조교에게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한 지도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위력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핵심 단어입니다. 원고 김지연 씨가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고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현행법에서는 김 씨가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내비쳤습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보다 동의 여부에 두는 두 가지 외국 사례를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No means no는 저항하지 않았어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yes means yes는 무저항부터 침묵까지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성폭력 처벌 기준 강화를 숙제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받아서 미투 운동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정치인 안희정의 도덕성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8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죄와 벌이었습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 대전 원주가 39도 선까지 올라 역대 1위 기온을 또 경신했습니다. 구미와 서울도 38도까지 올랐는데요. 1945년 해방 당일 날씨는 어땠을까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그때도 서울이 33.9도로 폭염이었고 제주가 30.1도까지 올랐었는데 대체로 열대야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은 오늘처럼 맑았다고 하네요. 또 내일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낮까지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쪽 지역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내려가는데요. 그래도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이렇게 곳곳이 27도 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폭염 경보의 기준이 35도인데요. 그래도 모레부터는 35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폭염이 조금은 약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의 의미가 이 논쟁에 가려 갈수록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광복절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